네, 안녕하세요. 그 세 번째 강의 맡은 인천대학교 김규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픈억세스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앞서서 차미경 교수님, 그 다음에 허성 교수님께서 오픈억세스 전반적인 현황과 그다음 개괄적인 출판과 유통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에서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를 기본 대상으로 해서 OA 전환 학술지들의 출판과 유통 방식이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앞 강의가 좀 일찍 끝나가지고 바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학회는 이제 정보관리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그 총무이사를 하면서 학술지를 편찬하고 그다음에 오픈억세스 학술지로 전환했던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의 그 전체가 국내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이기 때문에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들의 출판 여건은 현재 어떤데 이런 여건 속에서 OA 출판은 어떻게, 그다음 유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들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그 누리집이나 학술지 논문의 경우가 국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국문과 그다음에 영문을 병행하는 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국문을 중심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학술지 종수는 한 종에서 한 두 종 정도 출판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 투 관리 시스템이나 이 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연구재단의 잼스를 쓰거나 아니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퀴스트죠. 퀴스트의 어컴스를 쓰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플랫폼에 있어서는 한두 종밖에 유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유통 플랫폼을 보유하기보다는 공공이나 민간 유통 DB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크게 세 가지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 및 CC 라이선스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 방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OA 학술지 전자 출판 시 여러 고려사항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뭘까 한 네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OA 학술지가 국내의 그 유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통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려될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일정표상으로는 이 세 가지가 25분, 25분, 25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내용의 경중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1부와 2부는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 3부의 경우는 국제적인 유통과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하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1부입니다. 분명히 오해 학술지로 전환하시게 되거나 현재 출판하고 계신 경우도 이 저작권하고 이 CC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5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학술지의 저작권과 CC 라이선스 정책이 명확하게 수립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하나의 답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술지들의 전체적인 저작권 귀속 주체 규정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7월 31일 기준 연구재단 등재 지가 그 당시에 한 1,890종이었거든요. 지금 이보다 좀 더 많아서 한 2,500종 되죠. 후보지까지 해서. 그렇다면 이 당시에 1,890종을 대상으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저작권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67.4%입니다.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규정 자체가 이 학술지 논문이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명확하게 없는 경우가 32.6%로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귀속 주체가 누군지 규정이 있을 경우 누구한테 있는가라고 보면
발행자, 그게 학회든 대학이든 발행자한테 있는 경우가 61%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저자한테 있는 경우가 2.9%, 발행자와 저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3.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의 규정이 있을 때는 대부분 발행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혹시나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학회 담당자가 계시다면 저작권 귀속 규정이 없다면 이 규정을 명확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 현황을 봤으니까요. 주제 분야나 발행 기간별로는 저작권 귀속 주체가 누군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전반적으로는 발행 기간 측이, 발행자 측이 가장 많은데요. 학문 분야별로는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공학, 의학, 즉 우리가 이공계 계열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발행자 측의 이 저작권 귀속 주체인 경우가 상당히 높고요.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자가 가지는 경우, 저자와 발행자가 공통으로 가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발행 기간의 경우에는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학의 발행 기간일 경우에 저자가 있거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경우는 학회나 대학 등의 발행자가 저작권 귀속 주체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아무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규정이 없지만 발행자 측일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발행자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자로부터 명확하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 귀속 주체가 밝혀져 있는 문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현황을 조사해 보면 둘 다 없는 경우는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니까 제외를 하면 그러니까 저작권 귀속 주체가 누군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여기서 규정이라는 것은 투고 규정이라든지 저자 안내사항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만 적혀 있는 경우가 32.2%고요. 규정과 동의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28.2%, 동의서가 있는 게 7%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결국 동의서를 가지고 있는 게 35.2%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학술지에 그냥 투고 규정에 저작권을 양도한다 정도만 그냥 기술하면 되지 무슨 굳이 양도 동의서가 필요하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자에게 저작권을 받을 때는 명확하게 양도 동의서를 받는 행위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하는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양도하고 무엇이 나한테 권리로 오는지가 계약이 돼야 되고 거기에 그 저자들이 사인이나 자필 서명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되는 것들은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국내 경우는 그 발행자 측이 저작권 귀속 주체의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러려면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작성하느냐? 저작권 양도 개념을 이해하려면 저작권이라는 개념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게 또 저작권이라 깊게 들어가지 않고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권리들의 다발입니다. 그 권리들을 정리를 해보면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과 저작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누군가가 저작물을 만들면 공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거나 그건 내 권리거든요. 그게 공표권에 해당하고요. 공표를 했으면 자기 거기 때문에 나의 성명이 표시되는 성명 표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건데 누가 바꾸면 안 되겠죠. 그대로 공표가 되어야 되니까 동의서 유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권은 우리의 인격을 매매하지 않듯이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작 재산권은 그러한 저작물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 즉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저작권자한테 주는 건데요. 여기서 권자를 빼면 그냥 행위입니다. 복제하다, 배포하다, 공중송신하다, 공연하다, 전시하다, 대여하다 어떤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작 재산권이라고 하고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는 저작물들을 그대로 복제, 배포, 대여한다고 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그 1차적 저작물을 가지고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거죠. 그 웹툰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작성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작권에서 실제 매매 대상이 되는 저작 재산권이고요. 인권권을 매매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양도 대상은
여기 6개의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작재산권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양도 대상이 아니냐?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는 여기 6가지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요.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이 중에 복제 배포권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경우는 별도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별도 계약을 통해서 저작재산권이 양도가 되거든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저작권 양도 계획서가 도대체 어떻게 작성되는지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어쨌든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발행자가 재산권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KJCI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내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이라고 이제 풀이되는데 여기 있는 URL을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 학술지 편집을 하시거나 출판하거나 운영하시는 담당자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2019년부터 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제도의 그 어떤 신청 자격에 이 KJCI의 학회의 저작권 정책을 공개하는 항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작권 정책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 사이트에 가시면 저작권 양도 동의서 설명이나 샘플 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이와 같은 설명과 샘플 작성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여기서 가이드를 해주지만 이게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한 거니까 법률적 효력이 있겠지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시는데 그 하나의 샘플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 사이트에서 전제하고 있는 그 양도 동의서의 그 대상은 저자가 학회의 저작권을 양도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리고 오픈 액세스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 어떻게 작성할 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있는 저자가 저작자이면서 저작 재산권자이고 그러면서 학회에 이제 이용 허락, 양도가 아닌 이용 허락을 하는 경우들 아니면 공동으로 재산권자가 학회와 발행자가 되는 경우 아니면 일정 부분만 분할하는 경우들과 관련해서는 다른 양도 동의서가 작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 자문을 혹시 필요하다면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제 샘플 작성에 들어가시면 5가지 확인 사항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학회명을 입력하는데 이 학회명은 누구냐면 양도받는 그 발행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이제 양도받겠습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저작물을 표시입니다. 그것은 이제 논문 제목을 입력하는데 그 논문을 저작물로서 양도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2조에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입니다. 저작권 중에 인격권을 양도하지 않고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전체, 아까 6개 있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별도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걸 뺀 6개에 대해 전부 양도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특정한 어떤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만 학회에 양도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보면은 앞에 뭐 학술지 등의 종이 문서를 통한 배포, 즉 배포권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유통, 아니면 전자 도서관의 수록 공개는 온라인 유통을 하려면 복제, 그 다음에 공중 송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권리들을 학회에 양도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복수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3조의 경우는 저자가 저작 재산권을 학회에 아니면 발행자한테 양도하더라도 원 저작자인 저자의 일정한 권리 행사를 보장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공계에서는 특허 출연이라든지 실용 시한 출연 또 아니면 상표 등록 같은 경우들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내용 가지고 그런 경우들 아니면 개인적인 이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의 일부를 사용할 때 아니면 그 부분을 이제
개인 웹사이트나 개인이 소속된 기관, 단체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해준 단체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배포할 때 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마 도서관에서는 이 세 번째 권리, 저자가 자신의 논문의 일부나 전체를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아카이빙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4조에는 저작물을 학회에 넘기더라도 그 저작물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증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저자들이 책임진다는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작성된 샘플 보기를 누르시면 그 선택했던 걸 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구성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양식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식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그 독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문 분야마다 그 학술적 어떤 관습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GCI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저작권 양도동에서 샘플을 토대로 하시되 학문 분야별로 우수한 학술지들이 있어요, 주위에. 거기에 대한 저작권 양도 동의서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해당 학회에 적합한 양도 동의서가 만들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 동의서까지 정확히 작성을 해서 저작 재산권자가 발행자가 저작 재산권자가 되었을 때 이제 OA 학술지가 되려면 CC 라이선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CC 라이선스를 대부분 채택하게 되는데 CC 라이선스를 구성할 때 그 라이선스 이용의 허락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들을 줍니다.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CC 라이선스에서는 4가지 이용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저작자 표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이 저작자의 이름과 출처를 저작자를 그러니까 출처 등을 표시해야 된다는 이건 필수 요소입니다. CC 라이선스가 어떤 유형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작자는 표시해야 되는 거고요. 달러의 금지 표시는 비영리입니다. 이걸 사용할 때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영리적인 목적을 사용할 거면 별도로 저작 재산권자한테 계약을 맺어서 돈을 지불하시고 사용해라. 이제 이 의미가 되고요. 이꼴 표시는 변경 금지입니다. 이 저작물에 있는 것을 변경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저작물을 이용해서 아까 저작 재산권에 2차적 저작물 있었죠?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경하지 말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사용하세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C짝에 거꾸로 있는 듯한 느낌은 뭐냐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걸 허용하게라는 뜻이고요. 허용하되 본인이 A라는 저작물로 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면 그 2차적 저작물도 다른 사람이 또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끔 동일하게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같은 이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을 붙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붙어 있는 가장 쉽게 알고 계신 데가 위키피디아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경우는 저작자 표시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 붙어 있거든요. 이 4가지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이선스라고 하는 건 결국 저작권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저작권이라는 앞서 말씀드린 걸 가지고 CC 라이선스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그렇다라기보다는 이해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우선 성명 표시권은 저작 인격권 중에 당연히 누구 건지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표권은 이게 공표가 되지 않으면 누구나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공표권이 있으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성명 표시권입니다. 당연히 표시해야 되겠죠. 인격이니까. 그 다음은 동일성 유지권하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이 해당하는 게 이권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이권 NG라고 하는 거는 동일, 변경하지 마세요. 2차적 저작물 작성하지 마세요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을 허락하려고 하는 조건은 이 조건입니다. 근데 이 조건은 본인이 이 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했다면 본인 것도 누군가가 또 작성할 수 있게끔 동일한 조건을 부여했을 때만 허락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달러의 그 금지 표시는 이 모든 조건들을 어떤 행위, 복제부터 되어 이런 행위들을 할 때 영리적인 추구가 아닌 비영리적인 추구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허락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4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라이선스가 6가지가 있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발행자가 저작재산권자일 때 선택 가능한 CC 라이선스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 조건은 다겠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별도 계약을 하지 않은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계약을 전부 다 받았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출처 표시는 어디든지 해야 되니까 가져가되 저작 인격권에 해당하는 동일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 그다음 2차 저작물을 변경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을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필수적인 걸 가지고 선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위권은 NC, 즉 비영리적인 부분에서만 사용하세요가 없기 때문에 영리적 목적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맨 밑에 있는 경우는 비영리적 사용만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제가 있는 그 한국정보관리학회 경우는 by NC, ND를 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작권 양도동의 저작권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그럼 발행기관, 그럼 발행기인이 CC 라이선스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그럼 어디에 어떻게 표기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술지 누리집이라고 해서 학술지 전체와 관련된 내용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국내의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 학술지들은 대부분 투고 규정이나 저자 안내 메뉴에 이런 내용을 표시하는데요. 제가 가져온 사례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9번, 10번까지는 투고 규정을 얘기하시고요. 밑에 11번부터 이제 13번이 이 저작권과 CC 라이선스인데요. 11번의 경우는 저작권이 학회 양도되고 잼스의 논문 관리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서 탑재하라는 얘기고요. 그 대신 이제 12번의 경우는 저자가 학회에 저작권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저작물이 학술적, 연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저자의 권리 부분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즉 번역하거나 수정하거나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C 라이선스 우리는 뭘 채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투고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저자 안내 사항이 아니라 아예 그냥 명확하게 저작권과 라이선스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가 스프링거의 오픈에 속한 저널들을 내서 표기되어 있는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이것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학술 누리집 전체의 누리집에 학술지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과 CC 라이선스 정책을 표현한 거라면 오픈 액세스 학술지는 저널 단위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술지 논문 단위로 유통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학술지 논문 내에 정확하게 이 논문의 저작권자가 누구고 CC 라이선스는 어떤 걸 채택했는지 표시를 하고 삽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자가 저작자이면서 저작권 권리자일 때, 저작 재산권자일 때의 경우,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그 국내 인문사회 분야는 인 경우인 이제 저자로부터 저작권 양도 동의를 받고 발행자가 저작 재산권자를 획득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우선 저자가 저작자이면서 저작 재산권자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저작 카피라이트 표시를 하시고 시, 그 다음에 그 날짜, 이 연도에 누가 저작권자인지, 그 다음에 그 개인 이름, 그 저자의 이름을 쓰시고 CC 라이선스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학회가 발행자가 저작재산권자일 때는 동일한데 여기만 학회명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작재산권자를 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스토리로 얘기하면 2021년도에 A라는 학회가 저작권자인데 이 저작재산권자가 아래에 있는 CC 라이선스를 채택하였으니 이 CC 라이선스에 따라서 활용하세요라는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게 없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자가 없을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누가 이 이야기, 그 두 번째를 이야기해 주는지를 설명하는데 명확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꼭 이런 형식으로 기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일반적 사례는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 표현들 하고 있는지 그 표기 방식들을 보시면 되는데
한국비블리학회는 학회가 저작 재산권자일 때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렇게 저작자와 CC 라이선스를 이렇게 기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해외 플러스 원 같은 경우는 저자가 저작권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편집 양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기에 연도와 저자, 그 다음에 CC 라이선스에 대한 문구를 주는데요. 공통점은 첫 페이지에 준다는 겁니다. 학술 논문의 첫 페이지에 명확하게 저작자와 CC 라이선스 정책을 보여준다는 거. 그 대신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뭐 좌측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학술지 편집에 따라서 그냥 잘 적절한 위치에 두시면 됩니다. 첫 페이지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작권 및 CC 라이선스 정책을 학술지 누리집에도 놓고 학술지 논문에도 뒀는데 이 정책이 꼭 학술지나 학술지 논문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대외적으로 우리는 어떤 정책, 저작권과 CC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공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두 가지입니다. 특정한 공표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국내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KJCI가 있고요. 국외의 경우는 셀파 로미오가 있습니다. 셀파 로미오는 제 3부에서 제가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제 1부에서는 KJCI에 등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승인 절차는요.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신청자가 그 학술지 저작권 권리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요. KJCI 운영자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KJCI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분석을 하고요. 근데 운영자가 분석을 못할 때는 변호사나 OA 전문가들을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후에 처리를 하고 실제 분석 결과와 이게 맞다라고 하는 이제 승인을 하게 되죠. 그럼 학회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운영자가 확인해서 KJC에 공개되고 등록됐다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있고 KJC 운영자가 있다.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등록 절차는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절차를 하나씩 볼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캡처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KJCI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작권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바로 KJCI에서 등록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재단 KCI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KCI 이동하셔서 기관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그 로그인 하시면 KCI 그 기관 로그인 된 거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KJCI로 바로 가기. 이걸 누르시면 KJCI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때 여기 등록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하기를 누르시고 학술지명이나 이건 자동으로 KCI에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저자한테 있는지, 학회 발행기가 있는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투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그 URL을 입력하시고 양도동의서가 있으면 양도동의서를 탑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술지 논문이 현재 그러면 어디 유통되고 있는지 상업 DB나 무료 DB 어디인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OA 저널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걸 신청하신 분이 누군지 확인해야 되니까 신청자 연락 정보가 있고요. 나중에 통보도 해드려야 되니까 있고 저장을 하시면 완료가 된 후에 나중에 그 신청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거 보여드릴게요. 최종 정책이 등록되고 조회하는데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정보관리학회지인데요. 서비스 상태가 등록이 완료됐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완료를 눌러보시면 학술지 저작권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술지 정보, 저작권 정책, 저희는 이제 학회가 양도받는다. 그러나 저자와 이용자의 몇 개의 권리가 이제 유지된다 있고요.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저희는 포스트 프린터 허용이 되고 공개 장소 조건, 그 다음에 원문은 어디서 접근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저희는 오픈 억세스 저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CC 라이선스를 선택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정리돼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합적인 측면, 즉 원문 접근 정책이나 재사용, 저작권, 셀프 아카이빙 정책으로 분석이 돼서 저희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엠바고 없이 원문이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재사용은 중간, 저작권도 중간, 셀프 아카이빙도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문사의 분야는 대부분 저희와 거의 비슷한 형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연구재단에 이런 데 이제 증빙서를 내셔야 되잖아요.
PDF 파일로 나와서 이거 내시면 됩니다. 제1부를 그럼 마치면서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1부는 그 OA 학술지들의 저작권 및 CC 라이선스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는 학회나 대학의 발행기관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발행자가 저작권 귀속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자로부터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발행자가 저작권 귀속 주체일 경우에 OA 학술지를 출판하기 위해서 CC 라이선스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by와 and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단, 이 by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이 and의 경우는 저자와 발행기관 간의 저작권 계약 내용에 따라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별도로 계약할 수도 있고 여러 계약 조건들이 있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저작권과 CC 라이선스 정책의 경우는 학술지 누리집, 학술지 전체의 규정에도 포함하지만 학술지 논문 자체에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학술지의 저작권 및 CC 라이선스 정책은 우선적으로 대외적 공표해야 되는데 국내는 KJCI에 등록하시고 가능하다면 3부에서 말씀드린 셀파 로미오에 등록해서 국제적으로도 그 정책을 밟을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부는 그 OA 학술지의 전자 출판과 온라인 유통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4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OA 학술지 전자 출판과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출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꼭 따져봐야 될 것들 4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학술지 누리집의 구축 방법입니다. 그러면 학술지 누리집이 왜 중요하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OA 학술지로 전환하거나 OA 학술지를 출판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자출판이고 온라인 접근을 전제를 합니다. 즉 인쇄본 출판을 전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출판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유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증을 받거나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셀파 로미오하고 DOAJ가 될 텐데요. 여기에 이제 OA 학술지를 등록할 때 이 등록의 인증평가라든지 검증이 이 학술지 누리집에 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 정보들이 여기에 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술지 누리집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인문사회 분야의 많은 그 학회들이 연구재단의 잼스 기반의 학회 홈페이지를 씁니다. 제가 여기 학회 홈페이지라고 표현을 썼는데 학회가 하는 여러 학술활동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 형태로 있다 보니까 학술지 누리집, 즉 학술지만을 위한 누리집 전용은 아닙니다.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OA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학술지 누리집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OA 학술지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이제 OA 학술지 누리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활용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재단도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KJC 그 학술지 홈페이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보다 좀 더 앞서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가 학술지 리파지토리라는 개념으로 학술지 누리집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연구재단의 KJC 학술지 홈페이지 활용 방법입니다. KJC가 뭐냐면 코리아 저널 센트럴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한국 저널을 이제 모은다는 뜻인 것 같은데 여기 이것과 관련된 이제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KCI 홈페이지에 가셔서 공지사항에 보시면 안내 KJC 학술지 홈페이지 상시 신청 접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기간이 있지 않고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지원 대상은 등재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그 무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고 상시 신청이기 때문에 아래 그 첨부 파일을 확인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 이 문의처가 있으니까 문의처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KJC 학술지 홈페이지를 내가 학술지 누리집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가? 보시면 학술지를 소개할 수 있는 메뉴들을 구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학술지 규정을 안낼 수 있는 메뉴들을 구성해 줍니다. 그리고 KCI에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원문들을 대부분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KCI에 있는 원문들이 링크가 되고 인용 정보들도 링크가 돼서 학술지 누리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 학술지 홈페이지를 신청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학술지 누리집의 규정이나 정책들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컨텐츠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KCI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들어가시면요. 기관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관리를 눌러보시면 좌측에 학회 정보부터 여러 정보가 있는데 가장 밑에 보시면 학술지 홈페이지 관리가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홈페이지 신청도 있고 학술지 컨텐츠 관리가 있는데 홈페이지 신청은 신청하실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홈페이지 컨텐츠 관리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학술지 소개와 관련된 메뉴들이 있어요. 목적과 범위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편집위원을 입력할 수 있는 창들이 뜹니다. 그 다음에 투고 안내와 관련된 또 5가지의 메뉴가 있고요. 그 대신 어떤 메뉴든지 간에 그 연구재단의 학술지 홈페이지는 국문으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과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입력창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으로 입력하고 번역하셔서 아니면 그 둘 다 원래 있으시면 국문과 영문으로 다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는 게 편집 규정은 하부에 또 세부 메뉴를 줍니다. 연구 윤리 규정이라든지 동료 평가 절차라든지 광고 정책이라든지 학술지 보전 정책이라든지 데이터 공유 정책이라든지. 근데 이 메뉴들이 아마 인문사에 계신 많은 분들께는 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낯설지만 맨 마지막에 제가 DOI 등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때 이 말이 다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연구재단의 학술지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은 국제적인 OA 학술지, 즉 양질의 OA 학술지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술지 보존 정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게끔 메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DOAJ 등록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KJC 학술지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한국심리학회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국문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코리안과 잉글리시 두 가지가 있는데 코리안이라고 누르시면 한글 버전이 나오고요. 잉글리시로 하면은 영어 버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국문과 영문의 내용을 같이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스위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그 학술지 누리집을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키스티의 학술지 리파지토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학술지 리파지토리를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학술지 리파지토리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혹시 조금 더 설명이 나중에 입력하실 때 필요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학술지 정보의 경우는 이 학술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 정보는 누가 신청하는지, 신청할 만한 사람이 신청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액세스 현황인데요. 오픈 액세스는 아마 우리 그 인문사회 분야의 많은 학술지들이 OA로 전환을 하지 처음부터 OA 학술지는 아니었을 테니까 원문이 공개가 가능한 연도하고 실제 OA 출판이 시작된 연도들을 구분해서 적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술지가 신청한 학술지가 OA인지 정확한 어떤 증거적인 정보들을 요청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 OA 로고가 있는지 정책이 있는지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첨부 파일과 확인할 수 있는 URL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논문 단위로 CC 라이선스나 이런 게 적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논문 단위에서 혹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첨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DOI 발급입니다.
이 제 2부 마지막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술지 유통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려면 결국 DOI라고 하는 논문 단위의 식별체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DOI 발급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키스티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키스티에서 DOI를 발급받는지 아니면 연구재단에서 발급을 받는지, 의생명 분야면 의편협을 통해서 받으니까 의편협을 통해서 받는지, 아니면 기타 국내의 경우는 민간 유통 DB를 통해서 유통하는 경우에 민간 유통 그 업체에서 DOI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서 기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DOI를 발급하면 DOI는 학술지 논문의 연구 식별자이기 때문에 그 식별자를 넣으면 정확히 그 논문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할 때 그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DOI 랜딩 페이지를 현재 어느 기관 걸 쓰고 있느냐라는 표시입니다. 보통 키스티를 통해서 DOI를 발급받으시면 키스티가 랜딩 페이지가 될 거고요. 연구재단을 통해서 보면 연구재단이 될 겁니다. 의편협이면 의편협의 코리아 메드시냅스나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기존 거를 바꾸겠냐는 얘기가 이제 변경 여부입니다. 기존에 뭐 연구재단 걸 쓰는데 키스티의 특정한 그 플랫폼을 랜딩 페이지로 하겠다, 뭐 이런 변경 여부를 묻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설명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술지 홈페이지, 학술지 누리집을 만들어주면 이제 데이터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원문이나 메타 데이터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데이터를 반영할 거냐, 즉, 키스티가 제공한 이 학술지 누리집에 그 기존의 학술지의 원문과 메타 데이터를 다른 데서 가지고 들어올 거냐는 얘기인데요. 그때 시스템에 어떤 걸 연결할 거냐. 어컴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키스티가 운영하고 있는 논문 투고 관리 시스템이니까 어컴스에 있는 걸 연결할 거냐. KCI는 연구재단에서 연구재단 걸 연구할 거냐. 아니면 다른 시스템 쓰고 있어서 그쪽을 연구할 거냐. 이 얘기고요. 그랬을 때 메타데이터는 어느 거에서, 원문은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에서는 KCI를 연계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과학 분야의 일정 부분들은 또 키스티하고 하기 때문에 어컴스에서 대부분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픈 학술지 플랫폼 이용 신청서와 동의서. 원래 이런 걸 할 때 이제 자필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서명을 해서 탑재하시면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키스티 학술지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학술지 누리집을 사용할 텐데요. 저희 학회 홈페이지를 보여드립니다. 저희는 우선은 국문 형태로 작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키스티의 학술지 리파지토리를 이용할 때는 국문과 영문 두 개의 입력 창이 없어서 국문 버전으로 만드실 거면 국문 버전을 만드셔야 되고 영문 버전이면 영문 버전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희는 우선은 국문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 버전인 다른 학회의 경우는 이렇게 영문으로 제목과 메뉴와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해보시면 학회에 맞는 부분이 키스티인지 아니면 연구재단인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여러 옵션 중 하나는 국내의 경우에는 이 공공기관, 연구재단과 키스티 외에도 민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나 학회에 아주 커스터마이징해서 아주 적합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오픈소스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국내 학회 경우에는 이 오픈소스 기반을 가져다가 실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없는 건 아니지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학술지 누리집 구축 방법에 말씀드렸다면 OA 전환을 할 경우에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미 이용자들이 원래 학술지가 있었던 유료 DB 익숙한데 그쪽으로 계속 유통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간단합니다. 유료 DB와 협약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입니다. 우리나라 유료 DB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보 스컬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그 다음에 주 학술교육원의 이 아티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OA 학술지가 전환한 이후에도 협약을 통해서 계속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윗부분이 이제 교보 스컬라인데요. 교보 스컬라의 한국
기록관리 학회지를 검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작자의 요청으로 무료로 제공된다는 문구와 함께 무료 보기와 무료 저장이 가능하고요. 이 아티클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원문 제공 기관의 협약에 따라 모든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고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지금 교보 스칼라하고 이 아티클인데 아마 지금 염두에 두시고 있는 그 유료 DB가 국내에 또 있을 텐데 거기를 통해서는 그런 무료 유통은 가능한가? 저는 협약을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 해당 그 유료 DB가 OA로 전환하면서 그 DB에서 나온 학회들과 지금 교보 스칼라나 이 아티클과 같은 이런 무료 유통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고정된 게 아니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혹시 많은 학회들이 그런 요구가 있다면 변화가 그냥 다른 앞서 보여드렸던 유통 DB처럼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내 OA 학술지 DB로 활용하는 거. 지금 앞에서는 유료 DB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OA 학술지로 전환했다면 OA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A 학술지 DB의 활용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OA 학술지를 유통하는 전용 데이터베이스가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찾아보면 그것에 가장 부합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코리아메드신이었습니다. 앞서 허성 교수님께서 의생명 분야에 계시지만 이쪽 분야를 관여하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문사회 분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의생명 분야 학술지고 여기에 이제 등재될 수 있는 것은 XML 포맷으로 퍼블리싱이 된 학술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건 속에서 OA 학술지가 대부분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냅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XML이라든지 여러 DOI라든지 전자 출판과 관련된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의생명 분야는 오픈 억세스 학술지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OA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생명 분야에 좀 국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오픈 억세스 코리아 사업이라는 오크 사업의 일환을 운영하고 있는 게 오크 국가 리파지토리입니다. 여기는 그 어떤 특정한 주제 분야를 이제 한정하진 않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제 분야의 모든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XML 포맷인 OA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은 지금 보여드리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어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이제 XML 포맷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안내가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인문사회 분야에 있는 학술지들의 경우는 좀 제한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그 OA 전환 학술지들의 XML 원문 구축 지원 사업들도 매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OA 전환 국내학술지 XML 원문 구축 그렇다고 해서 과오로 전체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연도에 해당하는 그 학술지만 원문을 구축해 줍니다. 2021년도에 공고에는 2019년도 이후의 발간 자료에 대해서만 이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2019, 2020, 2021인가 3년 정도의 분량 그 학술지에 대해서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용이 비쌉니다. 하나의 논문을 PDF 파일에서 XML 포맷으로 만들고 그것을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 때까지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비용이 비싸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대신 혹시 그 오크 국가 리파지토리의 OA 논문을 이제 유통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저런 지원 사업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외에 이제 국내 OA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는 없느냐? 또 있습니다. KOAJ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리아 오픈 억세스 저널즈인데요. 제 생각에는 DOAJ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모든
학문 분야의 오해 학술지들이 이제 수록이 될 수 있고, 근데 아쉬운 거는 구체적인 등재 기준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보시면 KCI 학술지와 관련돼서 이제 리스트는 돼 있는데 어떤 게 오해 학술지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KOJ를 그 오해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는 Science Centra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 줄여서 뭐 과총이라고 하는데 과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분야에 여기도 XML 풀텍스트 학술지를 중심으로 하되 OA 학술지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 억세스 서브셋으로 OA 학술지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학기술 분야이면서 XML일 경우에 한번 그 등재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국내 OA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유통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아마 느끼실 겁니다. 국내 OA 학술지 전용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축은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 경우는 DOAJ, 많이 하시는 DOAJ가 있고 브라질에는 CIELO가 있고 이 두 사이트의 경우는 결국은 양질의 OA 학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명확한 선정 기준들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고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DOAJ의 경우는 양질의 OA 학술지가 등록됐다는 걸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퍼스가 OA 학술지, 등재된 학술지 얘가 OA인지 여부는 DOA 등재 여부로 판정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OA 학술지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고 그 OA 학술지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OA 학술지 등록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XML 풀텍스트 원문 구축 조건이 꼭 있어야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생명 분야 등 XML 원문 구축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고 정말 필요한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한정되겠지만 인문사회를 포함한 모든 학문 분야가 꼭 XML 풀텍스트일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DOAJ도 XML 풀텍스트가 등록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국제적인 유통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출이나 인용률을 높이려면 결국 논문 단위의 DOI가 발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많은 학회들이 DOI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DOI를 직접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키스티의 코리아 DOI 센터에 DOI를 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DOI 신청을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재단에서도 KCI DOI 신청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재단을 통해서 했을 때의 장점이 어쩌면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한테는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KCI DOI 지원 사업의 개요 내용 중에서 장점인 부분들만 뽑아보면 결국은 연구재단이 그 DOI를 신청할 때 자체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한국 DOI 센터, 즉 키스티가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DOI 센터의 DOI 발급을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학회가 직접 하지 않고 연구재단이 그것을 간편하게 대행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DOI 센터의 업로딩까지 가능하게 해주니 업무 부담이 좀 많이 줄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딩 페이지의 경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키스티를 통해서 하면 랜딩 페이지가 키스티의 코리아 사이언스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연구재단을 통해서 하면 연구재단의 랜딩 페이지, 논문이 DOI를 눌렀을 때 접근하는 페이지가 아까 전에 보여드리는 KOAJ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 뭐 할지 고민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장점은 학술지 평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KCI에 논문을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할 때마다 DOI도 별도로 입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구재단을 통해서 KCI DOI를 신청을 하면 키스티의 발급도 신청해주고 그다음 그 DOI를 그 논문을 등록할 때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학회 운영자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성을 가진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지만 수월성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DY는 많이들 하고 계신데, 여기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DY 신청하실 때 랜딩 페이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랜딩 페이지라는 것은 DY를 클릭했을 때 해당 논문에 접근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인데, 연구재단을 통해서 DY를 신청할 경우는 연구재단이 랜딩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KOJ가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키스티를 통해서 DY를 신청했을 경우는 키스티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사이언스가 랜딩 페이지가 됩니다. 그럼 이 랜딩 페이지를 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학회가 출간하는 논문을 타고 랜딩 페이지로 왔을 때 우리 학회의 다른 논문들이 인용되고 접근되는 것을 증가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랜딩 페이지가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랜딩 페이지일 경우에는 그런 효과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술지 입장에서는 접근성과 인용 증가를 고려해서 적절한 랜딩 페이지를 디폴트로 하지 말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릴 거는 KCI에서 저희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중에 하나를 검색하고 DY를 눌렀을 때 저희는 정보관리학회 랜딩 페이지가 어디냐면, 저희는 키스티를 통해서 DY를 발급받거든요. 그럼 원래 코리아 사이언스여야 되는데 저희는 학술지 누리집을 OA로 전환하면서 키스티의 학술지 리파지토리, 즉 코아라고 하는 것으로 학술지 홈페이지를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바뀐 학술지 누리집에서 누리집을 접근해서 여기서 저희 학술지 논문들의 다른 논문들을 보시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이쪽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2부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2부에서는 OA 학술지 전자출판, 그냥 온라인 접근을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들을 4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을 해보면 학술지 전자출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학술지 누리집을 잘 구축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국문과 영문 학술지로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리집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그 메뉴 구성이나 그 내용이 국제적 유통을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려해서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학술지의 경우에 특히 인문사회 분야에서 OA로 전환했을 때 기존 구독학술 방식의 그 유료 DB의 용제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고 바로 바꿀 수 없다면 그 유료 DB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협약을 통해서 가능한 곳들을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OA 학술지 DB가 있으면 좀 좋겠지만, 명확하게 OA 학술지 DB, 그 다음에 그 학술지가 가진 특징, 주제 분야라든지, XML 구축 현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되는 DB가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되고, 향후에는 국내에도 OA 학술지 전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고 구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유통을 위해서는 DY 발급이 필수적인데, 학회 입장에서 어떤 키스티와 연구재단 중에 어디가 더 수월할 것인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DY 발급 시 랜딩 페이지도 발급만 중요한 게 아니라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인지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3부로 진행을 하고요. 3부 끝나고 전체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3부입니다. 지금 1부하고 2부에서 저작권과 CC 라이선스 정책 수립 방안, 그 다음에 전자 출판의 고려사항들 말씀드렸다면, 결국 OA 학술지로 충분히 잘 유통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런 OA 학술지가 국제적으로 유통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특히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제적으로 우리 학술지가 저작권 및 저작권과 오해 정책이 정확히 어떻다라고 알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이제 셀파 로미오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OA 학술지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학술지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게 DOAJ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셀파 로미오의 우리의 OA 학술지의 저작권과 OA 정책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셀파 로미오의 등록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면, 첫 번째는요, 국제적으로 우리 학술지의 저작권과 오해 정책을 공표하는 겁니다. 공표한다는 것은 이 셀파 로미오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검증된다는 거거든요. 그 검증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학회가 학술지 출판사가 충분히 준비가 됐다는 걸 입증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 저작권과 오해 정책이 셀파롬에 있으면 저자나 이용자는 투고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학술지의 저작권과 오해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굳이 학술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도서관은 소속 연구자가 투고한 학술지 논문을 해당 소속 기관에 입학할 때 아카이빙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셀파 로미오의 통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술지 출판사가 등록하고 있는지 2004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로 보게 되면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영국 등등이 있습니다. 관심은 결국 우리나라는 어떠냐라고 질문이실 텐데 우리나라는 25개의 학회죠. 25개의 발행자 학회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 2,600종이 된다고 연구재단 등재 후보지가 2,600종이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셀파 로미오의 등록 시 이용자한테 제공되는 정보가 뭐냐. 즉, 셀파 로미오에 등록을 하면 이용자들한테 우리 학술지와 관련된 저작권과 그 오해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플러스의 하나의 학술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Publication Information입니다. 뭐 타이틀명부터 ISSN 넘버까지 해서 근데 URL, 그 다음에 출판자가 누군지, DOI 혹시 리스팅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 그 다음에 APC를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보여준다는 건 이런 정보들을 이미 학회가 일정 부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의 정책입니다. 출판사의 정책은 그냥 우린 이런 정책이 있어야가 아니라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정책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published version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출판된 그 학술지 논문에 대한 거고요. accepted version은 논문 심사가 끝나서 이제 출판이 가능한 버전을 얘기하고 submitted version은 결국은 논문 처음 투고된 논문 버전에 대한 정책들을 나누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누가 했고 언제 이 정보가 만들어졌고 언제 새롭게 갱신이 됐는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최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생성되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출판사의 정책을 세 가지 버전으로 이용자한테 제공이 되는데 어떤 정보냐라고 하면 우선은 그 출판 버전의 경우는 OA 퍼블리싱이 되고 있느냐, 엠바고는 있느냐, 라이선스는 어떤 CC 라이선스에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느냐, 카피라이터 즉 저작 귀속 주체는 누구냐, 그다음에 출판사가 어떤 것을 디파짓하는 즉 걔가 리파지토리는 즉 아카이빙을 어디를 하고 있느냐, 어떤 데에 아카이빙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느냐, 조건은 뭐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어야지 저기를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publish 버전이 저거고요. 그러면 이제 accepted 버전도 저기서 똑같은 메뉴 중에 어떤 메뉴들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preprint 버전 policy도 있느냐, 즉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 어떤 서버에 저장하는 정책이 있느냐, 오픈학습 정책을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여기서 제공하기보다는 학술지 누리집으로 연결해서 알 수 있게끔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리집에 저런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이런 링크들이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래서 오해 학술지는 철저하게 전자출판이며 온라인 접근이라는 전제하에서 학술지 누리집을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한테 보여지는 정보를 토대로 그러면 등록하는 그 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그 출판사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출판사의 이름과 URL, 그리고 일반적인 정책 정보입니다. 정책이 있는 URL, 그다음에 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들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외에 다른 조건들이 있으면 기술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fee, 그 APC를 요청하느냐, 잘 모른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가 있으면 어떤 거가 있는지, 없으시면 그냥 다 체크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출판사의 정책을 세 가지 버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submitted version, 즉 투고 논문, 프리프린터에 대한 정책이다. 오픈 억세스를 허락하고 있는지, 어디에 디파짓이 되고 있는지, 엠바고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accepted version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published version도 같은 항목에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 published version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submit, 그러니까 투고 논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심사전 논문, 심사후 논문, 그 다음에 출판된 논문, 이 세 가지의 버전에 대한 저작권 정책이 다르다. 그러니까 정책을 정확하게 다 구분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이 내용을 적었는지 이걸 쓰시면 그곳으로 등록 신청은 이제 완료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셀파 로미오 등록 신청서를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요령은 뭐가 있을까 질문이 생길 수 있으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우리는 학술지 평가를 연구재단에 받으면 KJCI의 학술지 저작권과 오해 정책을 등록하시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셀파 로미오의 등록 신청서 중에 직접 입력해야 될 것과 보기 중 선택해야 될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KJCI의 저작권과 오해 정책을 등록하실 때 그 전에 학회의 저작권과 오해 정책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놓으시면 이 두 가지 부분의 입력이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파 로미오에 또 등록을 하다 보면 그 KJCI에 있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 샘플, 유사한 성격의 학술지들의 샘플이 필요할 텐데 셀파 로미오에는 국내 학술지가 25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학술지를 주제 분야나 아니면 발행 방식이 비슷한 학술지를 찾으셔서 그쪽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시면서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파 롬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은 이 25개의 학술지 리스트가 나올 텐데요. 혹시 이게 자료집으로 간다고 하면 수월 좀 편하게 보시라고 그 리스트들을 이렇게 나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분야의 학술지들을 선택하셔서 가서 어떻게 신청을 했고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이제 저작권과 오해 정책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면 진정 내가 오해 학술지다라고 이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DOAJ의 학술지를 등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등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DOAJ 등록이 가지는 의미를 그러면 정확하게 왜 해야 되는지부터 이해가 되어야 될 텐데요. 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DOAJ에서 왜 DOAJ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DOAJ에 등록이 되면 국제적으로 얘는 정확하게 이 학술지는 오해 학술지다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등록의 기준을 다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뒤에서 제가 등록 신청서를 말씀드릴 텐데. 근데 단순히 오해 학술지이기 때문에 등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질의 특정한 정해져 있는 그 표준과 기준들을 충족해야지만 등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양질의 오해 학술지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에 이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비 지원 기관이 연구비를 줄 때 연구자한테 오해 정책을 준수할 것을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고자로 하여금 당신의 연구비 지원 기관의 오해 정책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 투고자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AJ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에서 등재된 학술지의 오해 여부를 판정하듯이 이 DOAJ의 데이터베이스가 검색 엔진이나 어그리게이터, 대학의 여러 디스커버리 서비스 등에 인덱싱돼서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등재가 되면 국제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검색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국적이나 나라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오해 저널들이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차원의 편집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지를 등록하시면 우리나라의 그 발런티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술지의 등록에 대한 어떤 심사라든지 평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을
우리나라 분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해당 국가의 언어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DOAJ에 등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가장 하단에 써드린 이거 같아요. 양질의, 그 다음에 동료 심사를 확실하게 받은 OA 저널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학술지 출판의 미래 자체가 OA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 신뢰,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게 DOAJ에 등록함으로써 그걸 표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DOAJ 등록은 여러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DOAJ에 등록된 국내 학술지 현황은 어떤가?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143종, 그 다음에 요 근래에는 145종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유사한 140여 종의 학술지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DOAJ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연구재단의 KCI하고 ISBN 넘버를 매칭을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KCI에서는 우수 등재 후보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KCI 등재된 게 77% 정도 되고요. KCI에서 검색은 되는데 실제 등재가 안 된 걸 미등재고 KCI 그 학술지 리스트에 없는 게 미등록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20종 정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23종 정도가 미등재, 미등록된 거고요. 스코퍼스에 등재된 게 한 70종, 웹 오브 사이언스는 28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정도면 제 생각에는 DOAJ에 등록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OAJ 등록 신청서입니다. 여러 사이트들을 가보시면 DOAJ 등록과 관련된 안내가 있는데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020년 2, 4분기에 DOAJ 등록 신청서가 갱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DOAJ 등록 신청서를 가지고 안내가 되고 있는데 6년 정도 사용했던 것들을 OA 학술지 출판 여건과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새롭게 그 신청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신청에 필요한 질문들의 리스트를 PDF 파일로 받을 수 있고요. 6가지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액세스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학술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어떤지 해서 요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는 기본적인 입력 상황입니다. DOAJ 등록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인 입력 사항인데 필수는 아니지만 OA 학술지가 훨씬 더 양질의 OA 학술지가 되려면 이 부분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DOAJ 등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상황, 대부분 필수 사항이고 일부는 권장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학술지가 OA 학술지인지를 증명하는 건데 DOAJ의 경우는 2002년에 보아에서 선택했던 OA 정의와 추진 전략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등재하는 학술지도 이 부분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엠바고 없이 즉시 무료로 접근 가능해야 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재사용, 즉 CC 라이선스나 그와 유사한 라이선스를 붙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 하고 있는 정책을 선언했다면 예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URL 링크를 적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술지 누리집의 중요한 여기에도 또 다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ISSN 넘버부터 해서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고요. 하나 단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널 타이틀 다음에 얼터너티브 타이틀이 있는데 실제 한국의 143종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DOAJ 학술지를 등록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자료들을 보면 이 부분은 영어로 입력하고 이건 자국어로 입력하기를 요청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 영문명 쓰시고 이거는 국문명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비워놓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퍼블리셔, 출판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이름과 나라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게 society or institu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경우는 학회와 발행자가 일치하죠. 학회가 학술지를 발행하는데, 국내 학술 중에 일부 학술지는 학회가 실제 있지만 발행은 뭐 해외 학술지 출판사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출판사는 뭐 엘스비오인데 실제 그 학회가 있다 그러면 그 학회 정보를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카피라이트 앤 라이선싱인데요. 우선은 그 라이선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학술지가 채택하고 있는 이용 라이선스를 선택하게 되는데 권장사항은 CC 라이선스 중에 선택하라는 거고요. 혹시 CC 라이선스를 선택을 안 했을 때는 CC 라이선스의 6개의 라이선스와 유사한 형태의 라이선스를 기술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판사 자체의 라이선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실 때 이 부분이 CC 라이선스와 유사한 수준의 라이선스를 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앞서는 이제 학술지가 채택한 거라고 하면 그 학술지에 채택한 라이선스가 학술지 논문마다 표기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부분에 노를 하신다고 해서 DOAJ의 등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권장사항인데요. 가능하면 이쪽에다가 학술지 논문에 이용 라이선스가 표기되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OA 정책이 만들어지고 CC 라이선스가 만들어지면 학술지 누리집만 표기하지 마시고 학술지 논문 단위로 움직이고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는 이 보아선언에서는 이 저작권 자체가 저자에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제한 없이 저작권과 출판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꼭 노로 하셨다고 해서 등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국내 경우는 대부분 발행자가 저자로부터 저작권 양도 계약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노라고 답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에디토리얼인데요. 독립 심사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뭐 다양한 유형이 있겠지만 제가 속한 분야에서는 더블 블라인드 퓨어 리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연구윤리 규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규정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KCI 논문 유서도 검사 서비스 같은 걸 활용하고 규정에 그런 걸 한다라고 그러니까 투고 전에 그런 걸 해라라고 이제 규정이 있다고 하면 예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링크 정보로 학술지의 그 목적, 출판과 관련된 목적 범위, 그 다음에 에디토리얼 보드, 그 다음에 저자 안내사항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링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투고 이후에 출판까지 몇 주가 걸리는지 그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사항에서 이제 입력하는 마지막은 그거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자한테 APC를 부과하는지 그 yes, no로 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개발 국가에서 투고하는 저자들에 대해서는 APC를 면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해외 경우는 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그 부분을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저자한테 APC 외에 요구하는 다른 비용이 혹시 있으면 뭐 심사비 그러니까 APC 외에 심사비라든지 아니면 뭐 멤버십 피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가 기본적으로 등재 지식에 의해서 입력해야 되는 것이고 추가적인 사항은 필수는 아니지만 하면 양질의 OA 학술지 저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아카이빙 팔러시입니다. 학술지가 폐간이 되더라도 영구적으로 보존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럼 있으면 반드시 연구 보존 장소가 있겠죠. 그래서 해외의 여러 연구 보존 장소가 있겠지만 국내의 학술지, 특히 인문사회 분야가 저런 해외 보존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내셔널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대본하고 계시니까 그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파지토리 파가시는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이 있는지 묻는 거니까요. 정책이 있을 때 해당 정책을 등록한 사이트를 주면 되는데 국내 경우는 셀파 로미오에 등록하신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other 선택하시고 국내의 KJCI를 등록해 URL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셀파 로미오까지 등록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구 식별자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논문에 있느냐 저자한테도 있느냐 그래서 논문은 DOI 가지고 계시니까 DOI 입력하시면 되고
저자 식별자는 OPD가 부여돼서 논문에 포함되면 yes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픈 사이테이션과 관련된 정책을 이제 준수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국내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좀 낯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게 설명드리진 않고 사이테이션 정보들이 공개돼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이트 한번 읽어보시고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청을 하면 어떻게 승인이 될까? 관련된 메일을 받습니다. 확인 메일을 받고 그 메일을 받으면 이제 실제 이 등재된 신청서를 에디터들이 리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아마 담당자한테 질문이 있을 때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메일을 보낼 때 이분들이 DOAJ에 소속되신 분이 아니라 volunteer들이 많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가 DOAJ처럼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팸 메일 처리될 수 있으니까 잘 보라는 안내 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출하고 나서 그 승인 결정은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신청했는데 리젝트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조정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YJ에 이제 등재가 되시면, API나, 그 담당자의 어카운트나 아니면, 퍼블리셔 대시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3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OA 학술지의 이제 국제적인 유통 방안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 셀파 로미오와 DOJ 등재 평가를 대비해서 이 학술지 누리집이 이 평가 항목에 맞춰서 잘 구조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럼 구조화가 됐을 때 그 내용들은 결국 OA 학술지 출판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학술지 연구 보존 정책이라든지 셀프 아카이브 정책도 구분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셀파로미나 DOJ에 등록을 할 때 단일 학술지나 학회가 충분히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주는 국립중앙도서관, 키스팅, 연구재단들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은 조금 중복되면서도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융합돼서 단일 학회가 좀 더 수월하게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하고 유통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매진말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렸을 때 포커스를 국내 인문사회 학술지를 대상으로 보시는 왼쪽에 있는 이런 여건 하에서 어떻게 OA 학술지를 출판할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TM 분야, 과학, 의학 분야, 기술 분야에 있는 출판을 담당하신 분들께는 또 다른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결국 그게 STM 분야나 인문사회 분야, 어느 분야이든 간에 OA 학술지의 출판과 유통은 그 발행을 직접 담당하고 계신 운영진과 편집위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와 그 다음에 학술 커뮤니티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시스템적인 부분이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한 모든 학술지 발행에 관여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그러면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예본 선생님이 물어주셨는데요. 오픈 액세스 전환 학회는 전환 이후에 보통 KJCI 홈페이지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마 KJC 홈페이지가 그 저작권과 OA 정책을 그 등록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OA 전환 학회뿐만 아니라 그 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를 받는 학회들은 그 기본적으로 신청하실 때 KJCI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 꼭 OA 전환 학술지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연구재단 등재 후보지가 아니거나 미등재거나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OA 학술지로 전환하시는 학회들의 경우도 있다면 KJCI 홈페이지에
OA 정책과 저작권 정책을 등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하는 과정에서 좀 더 OA 학술지의 정책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또 질문이 KCI의 잼스는 학술지 누리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학술지 누리집의 기본 요건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학술지 누리집의 기준으로 볼 때 KCI 학술지 홈페이지와 잼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마 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학회 뭐 안내 정보라든지 회원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학술 대회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학회가 하는 여러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술지 누리집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요건은 학술지와 관련된, 즉 학술지 투고, 그 다음에 그 유통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만 온전히 다루고 있는 것이 학술지 누리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연구재단이나 키스티의 그 학술지 누리집을 사용하지 않고 잼스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학술지 누리집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학회에서 OA 현황을 입력하는 게 정확한가요? 또한 이러한 OA 출판 시장 연도 등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 OA 학술지 출판 연도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전까지 OA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독이었다고 하면 구독 전에 학술지는 실질적으로는 CC 라이선스나 이런 것들이 소급해서 붙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그 OA로 출판하기 전에 있었던 학술지들은 만약 연구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무료로는 접근할 수 있지만 CC 라이선스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이용 조건에 따른 자유로운 재사용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키스티나 이런 쪽에서 학술지 누리집을 신청받을 때 OA 출판 시장 연도 등을 이렇게 적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회들은 이제 OA로 전환하면서 소급해서 다 그 CC 라이선스를 붙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때는 저작 재산권자가 정확하게 학회일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작 재산권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시점에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 양도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만약 2019년도에 정확하게 저작권 양도를 받아서 저작 재산권자가 됐는데 오해를 전환했다. 근데 그전엔 저작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근데 아는 상태에서 학회가 이번 2019년 이후부터 저작 재산권자이기 때문에 그 전거에 소급해서 CC 라이선스를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해 출판 시장 연도 등의 의미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술지 누리집이 무엇인가요? 학술지 홈페이지 개념이라면 잼스나 어컴스와는 누리집의 차이, 누리집이 제공이 안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잼스나 어컴스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학술지 누리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히 어컴스보다는 잼스의 경우가 기본적으로 학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홈페이지의 역할을 하지 학술지의 출판과 유통과 관련된 것만 딱 뽑아서 그 서비스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학술지 누리집이 별도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연구재단도 잼스 기반의 학회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학술지 누리집을 만들어서 상시 신청을 받고 있는 게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문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학회 입장에서 국제적 인지도 등의 이점이 확실히 있는 건가요? OA로 전환하고 나서 영문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저희 학회를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국내 연구자들 중심으로 학술지가 이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꼭 영문 홈페이지가 필요한 건 아니겠죠. 국내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OA라고 하는 그 학술지를 전환하는 목적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세계 누구나 그 그러니까 연구 성과물, 학술 자원은
공공재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국제적으로 누구나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영문이라면 영문 홈페이지들을 만들어서 두 가지를 스위칭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 이 부분은 꼭 오해를 전환하고 나서 영문 홈페이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부분까지 국제적인 유통까지 고민한다고 했을 때는 영문 홈페이지를 같이 고민해서 만드시면 좋겠다. 그 대신 영문 홈페이지만 있고 국문 홈페이지는 없는 경우, 국문은 있는데 영문은 없는 경우보다 두 가지가 스위칭되는 부분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문사회 분야에서 오해학술치 XML 원문 구축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예, 이거는 아마 허성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STM 분야 같은 경우는 논문의 포맷들이 일정 부분 표준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XML 포맷, XML 풀텍스트 형태로 변환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즉, 표준이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 인문사회보다는 좀 덜 들어요. 그래서 허성 교수님의 자료를 보면은 약 의학 분야 정도 한 7만 원 얘기를 하시는데, 인문사회 분야는 사실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표준적인 것보다는 학문 분야에 따라서 성격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독특한 방식들도 많아서 그 부분 때문에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7만 원보다 더 많이 들 거고, 논문 한 편당 7만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만들어낼 때는 학회 부담이 많이 크죠. 그렇다고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그 비용을 계속적으로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학회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생명 분야나 특정과학기술 분야는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고요. 또 하나는 XML 원문 구축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만들어지면은 서비스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XML 풀텍스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학 분야 같은 경우는 펌메드 센츄리나 이런 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재할 때 XML 포맷이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XML 형태로 되어 있는 인문사회 학술지들이 많지 않고, 근데 만약에 검색 시스템을 만들 때 PDF와 XML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PDF가 훨씬 더 많다고 했을 때 PDF에 맞춘 검색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XML을 만들면 XML의 의미 태그들을 가지고 좀 더 다채로운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검색에 있어서도 XML 데이터가 특별히 부각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인문사회에서 꼭 XML로 해야지만 되는 효과성이 아직까지 없다. 그다음에 꼭 등재를 그걸로 받아야 되는 이유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꼭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늘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단 저도 XML로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지들이 구축이 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효율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비용이 낮아지면 많아지겠죠. 그랬을 때는 가능하지,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누리집에 포함될 내용을 국제적 유통에 가능한 기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가 우선 이해가 잘 안 돼서, 누리집 포함될 내용을 국제적 유통에 가능한 기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적 유통을 하기 위해서 누리집에 포함될 기본 내용이 뭐냐, 이 얘기라고 한다면, 결국 국제적 유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셀파 로미오의 정책을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DOAJ 등재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누리집에 메뉴와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그 내용을 지금의 투고 규정에 다 이렇게 뭉쳐서 있던 것들을 조금씩 메뉴로 빼내서 좀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들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파 로미오의 학술지 정책이 그린이고 출판사 버전의 원문의 아카이빙이 가능할 때 해당 출판사에서 출판사 버전 원문을 다운로드해서 IR에 업로드해서 서비스해도 되나요? 학술지 정책이 그린이고요.
그다음에 출판사 버전의 원문이 아카이빙이 가능할 때 해당 출판사에서 학술지 버전을 그 장소가 학술지 해당 출판사에 가서 그 원문을 다운받아서 IR에, 즉 기간 리파지토리에 업로드해서 서비스해도 되나요? 그 얘기신 거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린 오웨이 경우에 저자가 이 학술지가 그린 오웨이고 출판사 버전을 아카이빙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셀프 아카이빙이거든요. 그럼 그 셀프 아카이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자가 자신의 출판사 버전을 다운받아서 IR에 업로딩해서 서비스하는 거 가능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서분이라면 사서분이 그것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지는 저가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책을 저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학술지 사서분이 대신 해줘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다면 출판사에 한번 이메일을 보내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